안녕하세요. 이해광입니다. 이미 지난 11월 5일 미국 날짜로 미국 대선이 순조롭게 치러져서 트럼프의 당선이 결정됐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선 승리의 의미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남부국경 개방과 불법 입국자 세도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진짜 압승을 거두었죠. 경합주 손에 땀을 쥐게 한다는 그 간발의 차로 엎치락뒤치락 하던 7개의 경합주에서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네바다 승리를 최종으로 해서 270명이 당선이 확보하면 되는데 대의원을 최종적으로 약 한 310석 정도, 312석까지도 확보할 걸로 예상돼서 상당히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요. 전국적인 단위의 선거에서도 총투표죠. 그것도 약 50대 47로 해리스를 눌렀습니다. 뭐 한마디로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이 불필요한 완벽한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완벽하게 승리를 한 거죠. 이 선거가 같이 치러진 의회에서 선거에서도 상원의 공화당이 좀 밀렸었는데 이번 선거를 계기로 3분의 1, 100석의 3분의 1을 교체를 했는데 현재 53대 45로 공화당이 4석이 증가하고 민주당이 4석을 감소했습니다. 물론 아직 2석은 미정인데요. 그래서 이미 과반수를 확보했습니다. 공화당이 상원에서. 그래서 상원을 장악하게 됐고요. 하원은 역시 또 아직 정확한 집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11월 9일 한국 날짜로 현재 공화당이 212석을 확보하고 있고 민주당이 204석. 이것도 과반을 확보했는데 과반이 218석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6석을 더 확보해야 과반이 돼서 하원도 장악하게 되는데 현재 12석이 개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석 중에서 공화당이 우세한 곳이 8석, 민주당이 우세한 곳이 4곳이 돼서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라고 있죠. 미국의 모든 걸 법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대법원은 총 9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그중에 6명이 공화당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을 돼서 공화당 성향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 상원, 하원, 대법원 모두 지금 공화당이 장악을 할 걸로 전망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이렇게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언론은 가드레일 없는 정권으로 묘사하기도 하는데 근데 뭐 제가 볼 때 공화당은 잘못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유권자들이 공화당에게 맨데이트 신임을 하고 사명을 이제 준 걸로 보여지고요. 중요한 건 공화당이 잘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동안 넥앤넥 면돈날 접전으로 이제 보도가 됐었죠. 트럼프와 해리스 간에. 근데 왜 이렇게 허망하게 압도적인 결과로 랜드슬라이드라고 불리울 정도로 트럼프에게 유력의 결과가 나왔느냐? 이거는 조직적으로 집요하게 잘못된 보도, 여론조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이 책임은 주류 언론이다. 주류 언론이 이 양자간의 대결을 접전으로 만들면서 긴장감을 불어넣으면서 해리스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행운을 기대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MBC 미국의 유명한 메이저 방송이죠. 11월 1일 마지막 토요일에 SNL, Saturday Night Live 해리스를 깜짝 출연시켜서 자기 방송사가 스스로 민주당 선거 운동의 하나의 수단이라는 그런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 쓰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트럼프가 당선된 배경을 살펴볼 때
왜 이렇게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당선되느냐? 그거를 볼 때 우선 트럼프 개인적인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본인의 불굴의 의지라고 볼 수 있겠죠. 45대 대통령을 하고 46대 바이든이 했을 때 열의 아홉, 백의 99는 대부분 포기를 했을 텐데 굳은 결심으로 재선을 각오하고 일찌감치 선언하고 그래서 결국 40대 대통령을 이제 거머쥔 그런 불굴의 의지 또 극적인 암살 위기를 극복해서 이걸 전화위복으로 삼았다. 진짜 하늘도 도와주었다. 그렇게밖에 달리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또한 이제 장애물 경기처럼 겹겹이 처진 민형사 사법 위기를 굴복하지 않고 꿋꿋이 이겨낸 그 저력, 끈기, 의지가 참 돋보이고요. 아울러 이제 민주당의 실정에 대해서 트럼프가 유권자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서 유권자로부터 공감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또 일부 언론은 또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왜 이렇게 뭘 잘못 그렇게 많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방으로 속된 말로 깨졌느냐, 선거에 패배를 했느냐. 남부국경 개방과 막대한 불법 입국자 침입을 방치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심각한 경제 인플레, 좌파 이념적인 정책을 과격하게 추진한 것. 예를 들어서 그 기후 변화를 이유로 석유 채굴 금지, 전기차 도입과 함께 내연기관 차량을 10년 내 20년에 전면 금지한다. 이런 과격한 정책. 또 LGBTQ라고 그러죠. 성소수자를 중시하는 과도한 비상식적인 정책. 그래서 재소자의 성 전환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성 전환을 권장하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국민들에게 저항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해리스 자질에 대한 유권자의 냉철한 평가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해리스 후보가 얘기하는 거 보면 개념이 절 정리가 안 된 사람이고 자신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신이 하는 얘기의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모르는 그래서 좀 위험하다는 인상입니다. 나아가 국가의 상여사람은 주권, 영토, 국민인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맹목적인 좌파급진, 사회동포적, 인도주의, 박애주의자적 입장을 무책임하게 내세웠다. 그런 면이 유권자들한테 아주 어필하지 못할 뿐더러 좀 혐오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람이 아프면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병원에 가서 두 발로 가서 병원에 입원 수속 절차 없이 보험이 있느냐 없느냐 없이 사람이 아프니까 그래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는 말이야 맞죠. 맞지만 현실성은 전혀 없는 거죠. 결국에는 나중에도 본인도 의료보험의 필요성을 인정을 했지만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모습 그렇게 해서 그것이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닌가. 불법 입국자 문제가 또 이제 부메랑이 됐습니다. 불법 입국자들은 사실상 미국에 올 수 있기만을 이제 바랐던 사람이고 들어오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저임금으로도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미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아주 낮게 책정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블루칼라들의 수입이 아주 현격하게 줄어드니까 이들의 원성이 불법 입국자를 방치한 해리스 민주당 정부에게 돌아갔다. 그래서 이 불법 입국자 문제가 부메랑이 되었다. 이러저러한 문제를 볼 때, 이러한 현상을 볼 때 민주당이 과연 이 정당이 거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이끌 수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 자격과 능력이 있는가, 그렇게 의문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으로서 볼 때도 해리스를 내서 대선 승리를 만들어낸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무모한 거거든요. 무모한 것이고, 왜냐? 현재 민주당의 실정이나 해리스의 그 자격이나 그런 걸 볼 때, 근데 이게 민주당의 거대 그 머신, 장치, 조직, 기계로서 민주당이 자당 후보를 내세우면은 자신들의 자금 동원 능력, 그리고 셀럽들의 지원, 여러 가지 주류 언론들의 뒷받침으로 해서 누구가 나오든지 될 수 있다. 그렇게 아마 과신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류 언론, 거대 자금의 후원자들도 많죠. 오프라 윈프리, 조지 클루니, 스티븐 스필버그, 테일러 스위프트, 비욘세 등 수많은 화려한 헐리우드 셀럽들에 의존했는데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미국 정치를 너무 희화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냉철한 유권자를 무시하고 유권자의 건전한 판단력을 마비시키면서 그 해리스가 당선될 수 있다고 믿은 것이 큰 착오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남부 국경 개방과 불법 입국자 세도 문제가 이번 선거의 제가 볼 때 핵심 사안으로 보이고 유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판을 내렸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남부 국경 개방과 불법 입국자 세도 문제를 딱 집어넣고 볼 때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오바마 집권 시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2016년에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꺾었을 때 그때부터 벌써 불법 입국자 멕시코 국경을 통한 문제가 심각해져서 국경 장벽을 설치한다는 게 이슈가 됐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게 바로 이제 8년간의 오바마 집권 기간 말미에 있었던 일인데 결국은 2016년 대선이나 2024년 대선 두 번의 대선은 남부 국경 개방과 불법 입국자 문제가 공통의 중대 이슈가 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2010년 대선 때 이미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는 여론화됐었고요.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볼 때 불법 입국자 문제는 과거 미국 역사에 볼 때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그 규모는 매우 적었고 소규모였고 산발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바마 집권 시부터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조직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고 바이든 때 불법 입국자가 천문학적 규모로 증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남부국경 개방과 이 불법 입국자가 방치로 약 이 불법 입국자들이 2천만 명으로 추정된다는 그러한 말도 나오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치안, 문화 모든 면에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불법 입국자 세도가 발언이 되고 근본적으로 남부국경 개방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오바마 8년 집권기의 실체와 공과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인식, 역사적인 해석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핵심을 꿰뚫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일론 머스크를 들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번 선거가 미국에서 민주선거로서는 마지막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자칫 민주당 일당 독재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아주 적확한 현실 분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부 언론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전폭 지원한 것은 자신의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는 좀 지나치게 왜곡된 시각에서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트럼프는 자기 자신이 강조했습니다마는 트럼프 암살 모면 장면에서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 생사의 기로에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을 겪고 나서도 파이트 얼굴에 피가 범벅이 되면서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는 감동했다. 트럼프의 진면목을 발견했다. 거기에 그로부터 그게 바로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올인한 동기, 기점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될 때를 가정을 해볼 때 가정하기도 참 고통스럽습니다만 국경 개방과 불법 입국자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서 미국이 근본적으로 와해되지 않을까, 그게 와해 과정이 아주 급격히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미국의 인구가 약 3억 5천으로 보고 있죠. 근데 현재까지 한 2천여 명의 불법 입국자가 있다고 친다면 해리스 당선 시 아마 불법 입국자가 더해지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2천만 명이 넘는 수천만 명이 되는 불법 입국자가 미국에서 활보를 한다면은 아무리 강한 미국도 이거는 속수무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략 평균 잡아서 인구 3명 중에 1명이 불법 입국자다. 그런데 이 불법 입국자는 트럼프가 말하듯이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입국한 심사를 받아서 입국 절차를 거친 사람이 아니라 미국, 중남미나 세계 각국에서 아주 절실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미국이 이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과 역량이 될지 참 의문이고요. 이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한 혼란과 위험이 야기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이 정상국가로 작동하기 어렵고 나아가서 수천만 명, 1억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불법 입국자 문제가 해리스 집권 당선돼서 계속 이제 증가되면 이들이 일거에 단체로 사면될 경우 이들이 선거권을 부여받고 친민주당 성향이 됐을 때 민주당 일당 독재 장기화는 예상하기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이것이 바로 모스크가 말하는 일당 독재가 열릴 수 있다. 그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미국의 내부가 와해되고 몰락되고 이런 우려가 이제 피부에 와닿으면서 개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몰락이 좀 떠올랐습니다. 미 합중국은 건국 때부터 로마 제국을 제도적으로 벤치마킹했습니다. 상원, 하원, 영주권, 시민권 등등 해서 미국은 로마 제국처럼 세계를 지배하고 아주 강력하게 리드를 하는 그런 국가가 되겠다 그런 거였는데 로마 제국이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와해가 되었다는 말이 있듯이 로마 제국, 미국이 불법 이민자 제도로 와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됐습니다. 미국의 와해를 바라는 나라들이 좀 몇 나라가 보이죠. 중국은 미국을 경쟁 상대, G2라고 그러면서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니까 미국이 와해되면 가장 박수를 칠 나라 중에 하나고 이란이 둘째가 나면 서러울 거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이 미국이 와해돼서 바로 할 경우
미국 통제 없는 세계는 그냥 혼란 그 자체고 위험할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미국의 내부 재정비 기회를 확보했다는 것은 국제 정치적이나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에 트럼프의 역사적인 위치,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겹치는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트럼프는 오바마 그리고 바이든은 오바마 아래 8년 동안 거의 부통령을 했었죠. 해리스는 바이든 아래서 부통령을 했었죠. 이 세 명으로 이어지는 이 민주당 권력 라인업이 16년간 이렇게 지속되어 갈 때, 그러니까 오바마가 8년, 바이든이 4년, 12년, 해리스로 이제 되면 16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미국이 상당히 이제 위험에 처해 있는 건 마찬가지, 명약관화한데 트럼프가 나타나서 해리스로 이어진 4년을 이제 잘라내고 미국을 재건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중심 인물이 되는데 트럼프의 역사적인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왜 이렇게 변질이 되었는가? 이 변질이 됐다는 그 증거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민주당을 이탈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로서 이들은 민주당의 아주 적자 중에 적통이죠. 뿌리 깊은 민주당의 원로 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민주당을 탈당을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오바마 이후 부지불식간에 지속된 폴리티컬 컬렉트니스, 정치적인 올바름. 제가 과거에 정치적인 위선이라고도 좀 이해한다고 좀 얘기해드렸는데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직업에 따른 편견, 차별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온갖 미사여구를 내세우는 폴리티컬 컬렉트니스의 강조로 이 정적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 비판 능력, 일반인들의 정치인에 대한 비판 능력을 마비를 시키고 좌파, 관념적인, 이상적인 경향에 경도되고 애국심이 결여된 이민자들이 민주당에 많이 가입해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경시하고 있어서 민주당이 변질된 것이 아닌가. 나아가서 틱톡 같은 무비판적, 감각적, 즉흥적, 단편적인 정보의 확산으로 해가지고 판단력이 결여되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건전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왜곡하고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이거를 제동을 걸 수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기 트럼프 정부가 시작될 텐데 이 과제는 어떤 것이 될 것인가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마부터 말씀드린 대로 시작된 미국의 내부 붕괴 와해 동향의 단절과 국가 재건이 트럼프에게는 가장 커다란 과제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우선주의, 애국주의가 기반이 돼서 추진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결국은 이제 미국 내 대거 침투한 불법 입국자 문제의 해결이 기묘합니다. 그럼 트럼프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트럼프 자신이 천명하고 있듯이 취임 첫날부터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불법 입국자 추방을 꼽고 있고 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 내부의 재정비의 과제인데요. 반복하는 감이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부터 시작된 폴리티컬 컬렉트니스, 정치적 올바름의 분위기의 수정이 기묘하다. 성전환자의
그러니까 LGBTQ의 미국 내 제자리 찾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환이 미국 내 사회에서 만연된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재소자의 성전환을 지원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청소년들 등의 사이에서 학교에서 성전환을 이제 주입하는 그런 권유가 지금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의 유약한 외교로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한 외교로 세계를 위기로 몰아가는 그런 동향에서 완전히 이제 탈피해서 트럼프가 좀 힘에 의한 국제 평화 유지,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유지로 여기로 회귀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민주당, 공화당의 트럼프가 제2기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적극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방치된 국경 개방으로 발생한 막대한 규모의 불법 입국자 문제 해결에는 이게 상당한 용이하지 않고 걸리는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 과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수행하느냐, 이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 기준이 앞으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부 국경 통제와 불법 입국자 처리 문제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이지만 이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거의 수천조는 기본으로 들어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이제 4년 남았는데 이미 4년은 했기 때문에 4년 남았는데 4년 가지고는 이걸로는 모자란 시간이다. 이걸로는 결코 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져서 이 트럼프 이후에도 공화당의 정권 연장이 필요할 것이 아닌가 그런 여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선거에 패배한 후 민주당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선거 패배한 민주당은 서로 이제 불만하고 분란스럽게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중질환의 현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부 총질을 하고 비난하고 배신자를 색출한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바이든이 퇴진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후회 어린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해리스 후보로 변경된 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역시 후회도 나오고 있고요. 낸시 펠로시 같은 민주당의 원로 여성 전 하원 의장은 해리스가 조기에 후보가 되었으면 상황은 보다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 어린 역시 아쉬움을 좀 내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애매한 게 선거 패배 후 오히려 생기 있고 생동감 있는 모습을 보여서 좀 의혹 어린 눈초리를 당내에서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투표당일 날에 공화당 상징인 붉은색 원피스를 착용해서 이목을 집중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마가 모자를 착용한 모습으로 보여서 좀 의아한 생각을 좀 자아내게 했었죠. 전반적으로 민주당은 뼈저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선거에 이렇게 만방으로 졌느냐? 거기에 원인 규명을 한 모습을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인플레 실패, 국정관리 실패, 불법 입국자 방치 문제 반성, 이런 점에 있어서 발전적인 해법을 찾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요. 그러나 다만 선거 패배는 인정하고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약속한 것은 그래도 민주정치에서 고무적인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으로서는 좀 화가 나 있는 모습입니다.
패널들은 서로 팔짱 끼고 언성을 높이고 울분을 사귀지 못하는 모습이 여과 없이 이제 방송되고 있고요. 이런 걸 보면 약간 이제 좀 코믹하게 보이기조차 합니다. 해리스는 이제 뭐 간략하게 패배를 인정했지만 결국 이제 끝까지 투쟁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 모습에서 이 해리스가 차기 출마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향후 미국 정국을 볼 때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나 주지사들은 트럼프와 앞으로 적극적으로 싸울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싸우느냐? 이들이 예측하기에 트럼프는 앞으로 불법 입국자를 추방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걸 방지하겠다. 이렇게 싸울 것을 천명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등 모든 민감한 현안에서 아마 트럼프 행정부와 첨예한 대결을 할 것을 지금 각오하고 있어서 민주당은 모든 면에서 좀 열세이지만 의회, 대법원, 뭐 행정부에서 열세이지만 극한 대결로 이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교훈이라면은 미국이 엄청나게 심각한 잠재적인 위기에서 미 국민의 현명한 선택으로 다행스럽게 일단은 벗어났다고 생각이 돼서 미국민의 올바른 선택,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 저한테는 큰 교훈이 됐고 다행스럽고요. 이번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깨어있는 비판적인 사고와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정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됐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한국과 미국과의 트럼프 행정부 하의 관계를 볼 때 트럼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트럼프를 괴물로 보지 말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미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트럼프를 괴물로 보면 안 되겠죠. 이해하고 상호 거래의 관점에서 성숙하게 최대한 국익 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일 간의 직접 접촉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미-북한 간 관계 진전을 주목해야 될 것 같고 한반도 안보 정세 관찰 그리고 안정 확보에 좀 주목을 전력을 좀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 관심이 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상호 대화를 통해 그 가격표를 그게 몇 조냐 따지기보다는 성숙하게 전략적인 관점에서 좀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 선거 결과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하고 좀 조마조마했습니다. 현실적으로나 재관 측면에서 팩트를 분석할 때 또 상식에 입각할 때 트럼프가 이겨야 하는 게 당연한데 그러나 그 해리스 후보를 지원하는 주류 언론과 이들이 자꾸 이제 면도날 승부라는 여론조사를 범람시켜서 왜곡된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저 역시 이제 걱정이 됐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나쁘게 나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러나 예상 희망 분석대로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고요. 트럼프가 1기 때와는 달리 2기 행정부에는 보다 합리적, 효율적, 모범적인 리더십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역사적인 책무를 완수하여서 트럼프 정부 하에서 그간의 모든 무질서가 가급적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